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이 재단이 한일 위안부 합의로 된 것으로 일단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2년 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식 해산을 선언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예. 헌법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이제 위안부 합의 법적 성격이 뭐냐. 예. 이거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에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불가역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왜 조약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일본 논리는 일관돼 있어요. 뭐냐면 1965년 한일협정은 이미 종결됐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제 우리 이번 대부분 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뭐냐면 불법적인 식민 지배 하에서 예.侵略전쟁에 강제 동원된 반영적 불법 행위다 이거죠. 예.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협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일본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게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 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말씀인데, 근데 오히려 그 위안부 합의 직후에 일본이 보인 태도가 바로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2016년 2월 달에 그 유엔 여성차별협회위원회에서 그 스기야마 신스케 심의관 경우가 바로 그 지금까지 본질적인 문제인데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하거든요. 합의한 다음에. 그리고 또 16년 8월 달에 보면 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같은 경우는 그 한일협정 연장선상에서 성격을 부정합니다. 그 배상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인도적 위로금 내는 얘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반영적 불법 행위인데 그들은 인도적 위로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인도적 위로금. 예. 위로금. 네. 더 나아가서 그 10월달에 보면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 그 아시아 여성기금 때는 그 총리가 사죄 편지를 썼거든요. 예. 그 부분을 기자들이 언급하니까 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사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근데 바로 이제 직후에 이런 행태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일본이 이미 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 강력한 그 정치적 선언보다 강력한 조약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파기한 경우가 있느냐. 바로 일본이 파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8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이웃 나라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그런 구제금융 받는 위기 상황에 일본이 한 건 뭐냐면 98년 1월 23일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독도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그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 실제적으로 일본이 보인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런 또 함의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센터장님. 예. 이 일본 정부가 그러면 지급한 10억엔 이 100억 원의 처리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이 부분을 이미 예비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 양성평등지금 사업비로 103억 원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주는데 일본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받는 거예요. 예, 일본이 뭐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안 받으려 그러겠죠. 이 이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예. 그 같은 경우도 예. 사실 그 아시아 여성기금 때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맥북을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그것은 일본이 이러한 그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본이 일방적으로 뭐 아시아 여성기금을 줬다는 건 해결될 수 없다. 이 얘기 벌써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은 공신력 있는 제3의 유엔 기관에서 이 부분을 공탁받아서 관리해야 된다. 공탁받아서 관리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이 문제 삼더라도 우리는 그렇다면은 의견이 합치가 안 된다면은 바로 인권 기구들의 어떤 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바로 그렇게 공탁하는 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정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애매하고 좀 어정쩡해요. 좀 속된 표현으로 그죠? 예, 이게 합의는 뭐 유지하는데 뭐 지킬 수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이게 한일 정부 간의 뭐 합의는 유효한데 뭐 다시 추진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정부 입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 그렇게 그동안 합의를 해버렸으니 예. 정부로서는 어쨌든 뭐 합의는 주어졌으니 그걸 그대로 부정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인권 기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하나의 기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예. 8월 16일 이번 8월 16일이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딱 공동된 인권위원들의 언급입니다. 예.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없는 예. 정부 간 합의로 인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주장과 상치되고 있죠. 그러네요. 예, 상치되고 있고 바로 며칠 전입니다. 11월 19일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바로 일본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 같은 경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 자체가 불충분할 뿐더러 예. 지금 한일 합의로 끝났다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 내용까지 근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어떤 공통된 의견과 상충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 좀 전임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위안부 합의 이 문제 한번 너희 정부에서 해봐라 이런 야지 비슷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까 지금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어쨌든 지금 뭐 강제징용 판결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강력한 반발은 뭐 불보듯이 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법 학자 시각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법적인 원칙이 뭐냐 그걸 보자는 거거든요. 예. 사실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타국에서 피해자가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뭐가 채택됐냐면은 피해자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본 연부 피해자들의 헌법 소원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기본 원칙 바로 거기서 뭘 언급하냐면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별도로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 준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청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런 인권을 계속 정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그러한 전제가 제대로 가야 이 국제사회가 평화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문제는 바로 출발부터 제대로 간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